만나기만 하면 남의 험담부터 시작하는 사람. 주위에 꼭 한 명씩 있죠. 듣다 보면 속으로 딱 이 생각부터 듭니다. 아, 이 인간은 다른 데 가서 내 단점도 똑같이 씹어대겠구나. 쇼펜하워는 이런 얄팍한 부류들을 향해 아주 서늘한 일침을 날렸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단점은 덮어두고 남의 단점을 찾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 이건 무슨 성격 차이나 컴플렉스 같은 복잡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저 내면이 텅 비어버린 인간들의 비참한 본성일 뿐입니다. 자기 인생에 내세울 게 쥐뿔도 없으니 남의 흠집이라도 득달같이 파내서 그래도 내가 쟤보단 낫지 하는 알량한 우월감을 채우려는 겁니다. 남의 단점 캐기에 혈안이 된 사람들은 사실 내 인생은 지금 텅 비어서 남 까내리는 거 말고는 할 게 없습니다. 라고 온 세상에 동네방네 광고하고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남을 깎아내려야만 직성이 풀리는 이런 빈곤한 인간들에게서 내 삶을 지켜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남의 흠집을 파먹고 사는 자들을 가장 우아하고 철저하게 무시해버리는 쇼펜하우어의 철학적 처세술을 알아봅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 한 명쯤은 반드시 있을 겁니다. 만나면 인사보다 먼저 누구 얘기부터 꺼내는 사람. 야, 그 사람 있잖아. 걔 요즘 완전 망했대. 너 그 소식 들었어? 걔 남편이랑 사이가 완전 틀어졌대. 아, 그 집 아들 또 사고 쳤다더라. 만날 때마다 남의 불행 뉴스를 속보처럼 전해주는 사람 말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수다스러운 사람이려니 하고 넘깁니다. 그런데 한두 번이 아니라 매번 그러면 슬슬 소름이 돋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도대체 하루 종일 뭘 하길래 남의 사정을 이렇게 빠삭하게 꿰고 있는 걸까? 자기 일은 언제 하는 걸까? 자기 인생은 어디에 두고 남의 인생 감시에 이 정도 에너지를 쏘는 걸까? 쇼펜하워는 이런 부류의 인간들을 일찍이 간파했습니다. 그가 보기에 남의 단점을 캐는데 혈안이 된 사람들은 어떤 특별한 악의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비참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 안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 내면이 텅 비어 있으니까 시선을 둘 곳이 없는 겁니다. 책을 읽어도 재미가 없고 취미를 가져도 오래 못 가고 혼자 있으면 불안하고 자기 생각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으니 머릿속이 항상 허전합니다. 이 허전함을 채울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뭘까요? 바로 남의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남의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남의 나쁜 이야기, 남의 실패, 남의 추락, 남의 약점, 남의 흠집입니다. 왜 하필 나쁜 이야기일까요? 간단합니다. 남의 좋은 소식을 들으면 자기가 초라해지기 때문입니다. 누가 승진했다, 누가 집을 샀다, 누가 사업이 잘 된다. 이런 소식을 들으면 배가 아픕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이룬 게 없는데 남이 잘 되면 자기 인생의 빈곤함이 더 도드라지니까요. 반면에 남의 나쁜 소식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아, 걔도 별 수 없구나. 역시 잘 나가는 것처럼 보여도 속은 엉망이야. 그것 봐라. 나만 못 사는 게 아니잖아. 이런 생각이 들면서 묘한 안도감이 찾아옵니다. 자기 인생이 나아진 건 하나도 없는데 남이 추락했다는 소식만으로 마치 자기가 한 계단 올라간 것 같은 착각이 드는 겁니다. 이게 바로 험담의 마약 같은 효과입니다. 아무런 노력 없이 우월감이라는 쾌감을 얻을 수 있으니까 한번 맛보면 끊기가 힘든 겁니다. 이게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한 인간 본성의 가장 추악한 면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실제로 자기를 높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남을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자기를 높이려면 노력해야 합니다. 공부해야 하고 일해야 하고 참아야 하고 땀을 흘려야 합니다. 이건 고통스럽습니다.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결과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남을 끌어내리는 건 입만 열면 됩니다. 커피 한 잔 앞에 놓고 걔 있잖아 한마디면 시작되는 겁니다. 노력은 제로인데 효과는 즉각적입니다. 남의 흠집을 파헤치는 순간 자기가 우월한 위치에 선 것 같은 기분이 들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값싼 우월감입니다.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얻는 우월감. 그런데 한 푼도 들이지 않았으니 그 가치도 정확히 한 푼어치입니다. 찰나의 쾌감이 지나가면 남는 건 여전히 텅 빈 자기 자신뿐입니다. 직장에서 이런 경우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같은 팀 동료가
큰 프로젝트를 성공시켜서 상을 받았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축하한다, 고생했다 하고 말 겁니다. 설사 속으로 좀 부러워도 겉으로는 그 정도 예의는 지킵니다. 그런데 험담꾼은 다릅니다. 축하 자리가 끝나기도 전에 옆 사람한테 속삭입니다. 걔가 뭘 잘했다고. 팀장이 밀어줘서 된 거지. 솔직히 기획은 다른 사람이 다 했는데 걔가 공 가로챈 거 아니야? 미션이랑 친하니까 저런 기회가 오는 거야. 출력이 아니라 줄이지. 동료의 성공에서 흠집을 찾아내는 속도가 놀랍습니다. 마치 훈련이라도 받은 것처럼 순식간에 상대방의 성취를 깎아내리는 논리를 만들어냅니다. 그 빠른 머리를 자기 일에 쓰면 본인도 상 받을 수 있을 텐데 그 머리는 오직 남을 끌어내리는 데만 풀가동됩니다. 이런 사람들의 머릿속 구조를 한번 들여다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남이 잘 되면 그건 운이 좋아서, 뒷배가 있어서, 아부를 잘해서, 사기를 쳐서 된 것입니다. 절대로 실력이나 노력의 결과일 수가 없습니다. 만약 실력과 노력의 결과라고 인정해버리면 자기가 노력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직면해야 하니까요. 그건 너무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남의 성공에는 반드시 꼬투리를 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걔가 잘 된 건 실력이 아니라 운이야. 나도 그런 기회만 있었으면 훨씬 잘했을 거야. 라는 환상 속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으니까요. 이 환상이 무너지면 자기 인생을 정면으로 마주해야 하는데 그걸 감당할 용기가 없는 겁니다. 가족 관계에서는 이게 더 노골적으로 드러납니다. 명절 때 친척들이 모이면 이런 대화가 반드시 오갑니다. 둘째네 아들 서울 아파트 샀다면서? 돈이 어디서 났대? 큰집 며느리가 무슨 차를 바꿨대? 뺑뺑이 그렇게 좋아? 작은아버지네 딸이 유학 갔다는데 솔직히 머리가 그렇게 좋은 애는 아니었는데 남의 집 경사에 축하보다 의심이 먼저 나오고 남의 집 성취에 인정보다 시기가 먼저 드러납니다. 정작 본인 집 이야기를 하라고 하면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자기 자녀 자랑은 못하면서 남의 자녀 흠집은 족보까지 파가며 찾아냅니다.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는 건지 신기할 정도입니다. 더 가관인 건 이런 사람들이 모이면 벌어지는 일입니다. 험담꾼들끼리 뭉치면 마치 정보 교환 시장이 열린 것처럼 됩니다. 너 그 얘기 들었어? 아, 진짜? 나는 이것도 알아. 세상에. 나도 하나 보태자면 이렇게 서로의 험담을 주고받으면서 묘한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우리는 세상 물정을 잘 아는 사람들이라는 착각 속에서 남의 인생을 안주 삼아 시간을 보냅니다. 그 자리에서 빠져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방금까지 함께 남의 험담을 나눈 그 사람들이 이번에는 당신의 험담을 시작합니다. 걔도 참, 그러면서 본인은 뭐 잘난 줄 알아? 험담으로 맺어진 관계는 험담으로 돌아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현상을 인간의 맹목적 의지로 설명했습니다. 인간에게는 이성 이전에 먼저 작동하는 본능적 충동이 있는데 이 충동은 오직 자기 보존과 자기 확장만을 목표로 합니다. 문제는 이 충동이 눈이 멀어 있다는 겁니다. 방향도 없고 목적도 없이 그저 움직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실제로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가장 쉬운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남을 깎아내리는 것이 바로 그 가장 쉬운 방향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것은 산을 오르는 것과 같지만 남을 깎아내리는 것은 내리막길을 굴러가는 것과 같습니다. 중력에 몸을 맡기면 되니까 아무런 힘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인간은 산을 오르는 대신 내리막길로 굴러가는 쪽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내리막길 끝에서 만나는 것은 더 깊은 수렁뿐입니다. 그래서 험담에 중독된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본인이 내세울 게 없는 사람일수록 남의 약점, 데이터베이스가 정교합니다. 누가 언제 무슨 실수를 했는지, 누구 집안에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누가 뒤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이런 정보를 기가 막히게 수집하고 기억합니다. 정작 자기 업무 능력은 형편없고 자기 건강관리는 엉망이고 자기 가정은 삐걱대고 있는데 남의 정보관리만큼은 국정원 수준입니다. 이 모순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꿰뚫어본 인간 본성의 비참함입니다. 남의 인생 파일은 수백 페이지인데 자기 인생 파일은 백지. 이것이 험담꾼의 실체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험담하고 있다는 자각조차
없다는 겁니다. 그들은 자기가 사실을 말하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거짓말한 거 있어? 다 사실이잖아. 이 말이 험담꾼의 단골 변명입니다. 맞습니다.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사실을 다 말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수많은 사실 중에서 하필 남의 단점과 실패와 약점만 골라서 말하는 것. 그게 바로 험담입니다. 사실이라는 포장지로 악의를 감싸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는 사람 중에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험담꾼은 오직 단점만 선별해서 수집합니다. 마치 금채굴 하듯이 산더미 같은 정보에서 오직 나쁜 것만 골라냅니다. 같은 사람에게서 10가지 좋은 점과 1가지 나쁜 점을 발견했다면 험담꾼은 10가지 좋은 점은 무시하고 그 1가지 나쁜 점만 확대해서 떠들어댑니다. 이것은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을 왜곡하는 겁니다. 전체 그림에서 가장 어두운 부분만 잘라내서 보여주는 것은 거짓말보다 더 교활한 왜곡입니다. 동네에서, 직장에서, 모임에서 험담 많이 하는 사람이 존경받는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사람들은 겉으로는 맞장구를 치면서 속으로는 생각합니다. 저 인간 앞에서는 말 조심해야겠다. 내 얘기도 저렇게 다른 데 가서 씹어대겠지. 험담꾼은 사람을 모으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사람을 밀어내고 있습니다. 당장은 험담이라는 공통화제로 사람이 모이는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 하나둘 떠나갑니다. 아무도 험담꾼 옆에 오래 있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언제 자기가 그 입에 다음 타겟이 될지 모르니까요. 쇼펜하우어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단순히 성격이 나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자기 기만에 취약한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자기를 직시하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입니다. 남의 결함을 찾는 것은 그에 비하면 놀이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남의 결함만 세다가 자기 결함은 한 번도 제대로 마주하지 못한 채 삶을 마감합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인간 군상을 바라보며 느꼈던 깊은 비관의 뿌리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험담꾼은 혼자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청중이 필요합니다. 혼자서 남의 험담을 해봤자 아무런 쾌감이 없거든요. 누군가가 어머 진짜? 세상에 그런 일이? 아이고 걔가 그랬어? 이렇게 반응해줘야 험담의 쾌감이 배가 됩니다. 그래서 험담꾼은 항상 자기 험담을 들어줄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누구한테 전화해서 너 시간 있어? 이야기 좀 하자 라고 할 때 그 이야기의 대부분은 남의 이야기입니다. 카페에서 만나자고 할 때 그 만남의 목적은 남의 험담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험담을 듣고 있는 당신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걸까요? 험담꾼의 말에 맞장구를 치고 리액션을 해주고 때로는 자기가 아는 정보까지 보태주고 있다면 당신도 험담의 공범입니다. 직접 험담을 시작하지 않았더라도 그 자리에 앉아서 함께 웃고 있는 것만으로 이미 동참한 겁니다. 쇼펜하우어가 경고한 것은 험담꾼 자체만이 아닙니다. 험담의 청중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로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청중이 내일은 주인공이 될 수 있으니까요. 오늘 함께 남의 험담을 나눈 그 사람이 내일은 당신의 험담을 다른 사람에게 퍼뜨리고 있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절대로 하지 않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남의 단점은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서 자기 단점은 절대 보지 않습니다. 아니, 못 보는 게 아니라 안 보는 겁니다. 보면 무너지니까요. 자기가 그동안 쌓아온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허상이 와르르 무너지니까요. 남의 단점을 파헤치는 행위는 결국 자기 자신을 직면하지 않기 위한 도피 행위입니다. 남을 까내리느라 바쁘면 자기를 돌아볼 시간이 없으니까요. 바쁘게 남의 흠집을 파고 있으면 자기 흠집은 안 보이는 것 같거든요. 물론 안 보이는 것 같을 뿐이지 흠집은 그대로 있습니다. 아니, 돌보지 않으니까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발짝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남의 단점을 그렇게 잘 찾아내는 사람들이 왜 자기 단점은
끝까지 못 볼까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왜 안 보려고 할까요? 이건 정말 기막힌 역설입니다. 남의 댓글은 100m 밖에서도 포착하면서 자기 눈앞에 들보는 평생 모른 척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현상의 뿌리를 인간의 자기기만 본능에서 찾았습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에 비해 가장 무지한 존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꽤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게으르다. 저 사람은 욕심이 많다. 저 사람은 겁이 많다. 저 사람은 허영이 심하다. 이런 판단을 내리는 데는 별로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몇 번 만나보면 대충 감이 옵니다. 그런데 나는 어떤 사람인가 라는 질문 앞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얼어붙습니다. 자기가 게으르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자기가 욕심이 많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자기가 허영이 심하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거의 없습니다. 남에게는 현미경을 들이대면서 자기 자신은 절대 현미경 아래에 놓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단점을 인정하는 순간 자존심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자존심이라는 것은 사실 대단한 게 아닙니다.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아침마다 일어나게 하고 사람들 앞에 나서게 하고 하루를 버틸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런데 이 믿음에 금이 가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사실은 게으른 사람이라는 걸 인정해버리면, 내가 사실은 실력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해버리면, 내가 사실은 남들보다 못한 사람이라는 걸 인정해버리면 그동안 자기가 세워놓은 세계가 흔들립니다. 이 흔들림이 너무 무섭기 때문에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 단점을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눈을 감아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눈을 감은 채로 남의 단점만 열심히 찾아다닙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인간의 근본적인 비극이라고 봤습니다. 인간은 진실보다 편안함을 선택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자기 단점을 직시하는 것은 진실이지만 고통스럽습니다. 자기 단점을 무시하는 것은 거짓이지만 편합니다. 대부분의 인간은 편한 쪽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남의 단점으로 채웁니다. 내가 못난 걸 보는 대신 남이 못난 걸 보면 고통 없이 우월감을 느낄 수 있으니까요. 이것이 험담의 심리적 메커니즘입니다. 자기 고통을 회피하기 위한 가장 비열한 방법입니다. 진짜 무서운 것은 이 자기 기만이 시간이 갈수록 단단해진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조금 찜찜합니다. 남의 뒷담화를 하면서도 속으로는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살짝 듭니다. 약간의 양심이 남아있으니까요. 그런데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하면 그 찜찜함이 사라집니다. 습관이 되니까요. 나중에는 남의 험담을 하면서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자기가 정의로운 일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기까지 합니다. 나는 사실을 말하는 것뿐이야. 다들 생각하는 건데 나만 입 밖에 내는 거야? 누군가는 해야 할 말 아니야? 이런 식으로 자기 행위를 정당화합니다. 양심이라는 경보 시스템이 완전히 고장나버린 겁니다. 이 자기 합리화의 패턴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봅시다. 험담꾼들이 가장 많이 쓰는 변명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솔직한 사람이야 입니다. 솔직함이라는 미덕을 방패로 삼아서 남에게 상처를 주는 것을 정당화합니다. 하지만 진짜 솔직한 사람은 남의 단점을 말하기 전에 자기 단점부터 말합니다. 남의 실수를 지적하기 전에 자기 실수부터 인정합니다. 남의 단점만 솔직하게 말하고 자기 단점에는 침묵하는 것은 솔직함이 아니라 비겁함입니다. 솔직함의 탈을 쓴 공격입니다. 두 번째 변명은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입니다. 이건 더 악질적입니다. 남을 깎아내리면서 마치 충고를 해주는 것처럼 포장하는 겁니다. 내가 아니면 누가 이런 말 해주겠어. 이 말의 실체를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네 약점을 지적하면서 우월감을 느끼고 싶은데 겉으로는 좋은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 진심으로 상대를 위하는 사람은 조용히 다가가서 둘만 있는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여러 사람 앞에서 남의 단점을 들추면서 너를 위해서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열의 아홉, 아니 열의 열,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변명은 나는 나쁜 뜻으로 한 말이 아니야 입니다.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관점에서 보면 의도가 있든 없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남의 단점을 습관적으로 입에 올리는 것 자체가 이미 문제입니다.
나쁜 뜻이 없었다고 말하는 사람 치고 정말 나쁜 뜻이 없는 사람은 드뭅니다. 의식하지 못할 뿐이지 속에는 시기와 열등감이 꿈틀대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자기 동기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자기가 왜 그 말을 했는지, 자기가 정말로 순수한 의도였는지 솔직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은 자기가 왜 남의 험담을 하는지도 모른 채 습관적으로 입을 놀리고 있습니다. 네 번째 변명은 다들 하는 거잖아 입니다. 이건 가장 비겁한 변명입니다. 다른 사람도 하니까 나도 해도 된다는 논리인데 이걸 다른 상황에 대입해보면 얼마나 웃긴 논리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다들 쓰레기를 길에 버리니까 나도 버려도 된다? 다들 새치기를 하니까 나도 해도 된다? 다들 한다는 것은 그 행위가 옳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리석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대중의 행동을 절대 기준으로 삼지 말라고 했습니다. 대중이 하는 일은 대부분 어리석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기기만의 끝은 어디일까요? 바로 고립입니다. 남의 단점만 파고 다니는 사람 옆에 오래 남아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처음에는 험담이라는 공통 화제로 사람들이 모입니다. 뒷담화라는 것이 묘한 유대감을 만들어내거든요. 우리끼리 이 얘기하는 거야 라는 비밀 공유가 일시적으로 친밀감을 만듭니다. 하지만 이 친밀감은 모래 위에 지은 성과 같습니다. 뒷담화로 맺어진 관계는 뒷담화로 무너집니다. 오늘 함께 남의 험담을 나눈 사람이 내일은 나의 험담을 다른 사람과 나눌 거라는 걸 모두가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험담꾼 주위에는 겉으로는 사람이 많은 것 같지만 진짜 마음을 터놓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합니다. 험담꾼 앞에서는 자기 속매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어도 말하지 않습니다. 괜히 말했다가 시기의 대상이 될까 봐서요. 힘든 일이 있어도 말하지 않습니다. 괜히 말했다가 동네방네 퍼질까 봐서요. 결국 험담꾼은 많은 사람을 알지만 아무도 그를 진심으로 믿지 않는 관계의 사막 한가운데에 서게 됩니다. 사람이 많은데 외로운 사람. 이것이 험담꾼의 말로입니다. 쇼펜하우어가 특히 경멸한 것이 있습니다. 남의 약점을 꿰뚫어보는 눈은 기가 막히게 예리하면서 자기 약점 앞에서는 갑자기 눈이 멀어버리는 위선입니다. 세상에는 이런 사람이 놀라울 정도로 많습니다. 남의 거짓말은 귀신같이 잡아내면서 자기 거짓말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합리화하는 사람. 남의 이기적인 행동은 칼같이 비판하면서 자기 이기적인 행동은 나도 살아야 하니까 라고 변명하는 사람. 남의 실패는 그러니까 내가 뭘 했어 하면서 혀를 차고 자기 실패는 운이 나빴을 뿐이라고 넘기는 사람. 남에게는 엄격하고 자기에게는 한없이 관대한 이중잣대의 달인들입니다. 이런 이중잣대가 가능한 이유는 인간의 뇌가 자기 보호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뇌는 자기에게 불리한 정보는 자동으로 걸러내고 자기에게 유리한 정보만 선별해서 받아들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실수는 상황이 안 좋았어 라고 기억하고 남의 실수는 걔가 능력이 없어서 그래 라고 기억합니다. 같은 실수인데 자기 것과 남의 것을 완전히 다른 기준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이 편향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작동하기 때문에 본인은 자기가 이중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는 자각조차 하지 못합니다. 거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거울은 있는 그대로를 비춥니다. 예쁜 면도 비추고 못난 면도 비춥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거울 앞에서 무의식적으로 가장 예쁜 각도를 찾습니다. 고개를 살짝 틀고 표정을 가다듬고 조명이 좋은 쪽으로 서서 자기 모습을 확인합니다. 물리적 거울 앞에서도 이러는데 심리적 거울 앞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는 심리적 거울 앞에서 사람들은 훨씬 더 적극적으로 자기를 미화합니다. 못난 부분은 가리고 부끄러운 부분은 덮고 자랑할 만한 부분만 확대해서 봅니다. 그러니 자기 단점이 보일 리가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자기 미화의 본능을 인간의 가장 뿌리 깊은 어리석음이라고 봤습니다. 자기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 이것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어렵고 가장 중요한 일인데 대부분의 인간은 이 일을 평생 회피합니다. 회피하는 대신 남의 민낯을 들추는데 시간을 씁니다. 남의 거울은 들여다보면서 자기 거울은
천으로 덮어놓는 겁니다. 이것이 험담꾼의 가장 비참한 자화상입니다.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남의 단점을 10개 찾아낸다고 해서 내 인생이 나아지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남의 실패를 10번 확인한다고 해서 내가 성공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남의 약점을 100개 외운다고 해서 내 약점이 하나라도 사라지는 게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남의 단점을 파헤치는 행위는 철저하게 무익한 행위입니다. 시간만 잡아먹고 에너지만 소모하고 관계만 망가뜨리고 자기 성장은 한 뼘도 없는 완벽하게 쓸모없는 행위입니다. 마치 바닷물을 퍼서 자기 배에 붓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퍼내도 바다는 주지 않고 자기 배만 가라앉는 겁니다. 진짜 강한 사람과 험담꾼의 결정적 차이가 여기서 갈립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자기 반점부터 해부합니다. 자기가 뭘 못하는지, 자기가 어디서 실수했는지, 자기의 어떤 면이 부족한지를 먼저 봅니다. 이건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자기 상처를 자기 손으로 드러내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이 고통을 견뎌낸 사람만이 진짜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의사가 병을 고치려면 먼저 상처를 열어야 하는 것처럼 인간이 성장하려면 먼저 자기 약점을 열어봐야 합니다. 아프지만 그래야 낫습니다. 반면에 험담꾼은 남의 단점부터 수집합니다. 남의 약점 목록은 끝없이 길어지지만 자기 약점 목록은 항상 백지입니다. 이 백지가 바로 그들이 평생 제자리 걸음인 이유입니다. 자기 단점을 덮어두는 것의 가장 큰 백가는 성장의 정지입니다. 식물도 가지치기를 해야 건강하게 자랍니다. 썩은 가지를 잘라내야 새 가지가 나옵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안에 부족한 부분을 인정하고 잘라내야 새로운 성장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자기 반점을 덮어두는 사람은 썩은 가지를 그대로 둔 채 남의 나무에서 벌레를 잡아주겠다고 나서는 꼴입니다. 자기 나무는 썩어가고 있는데 남의 나무 걱정이나 하고 있으니 세상에 이보다 어리석은 일이 있을까요? 쇼펜하우어가 궁극적으로 말하고 싶었던 것은 이겁니다. 남의 단점을 보는 눈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남의 결함을 발견하는 것은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진짜 어려운 것, 진짜 용기가 필요한 것, 진짜 지혜가 필요한 것은 자기 반점을 보는 겁니다. 자기 결함을 직시하는 겁니다. 거울 앞에 서서 자기 민낯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걸 할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의미에서 성장할 수 있고, 이걸 할 수 없는 사람은 평생 남의 단점 목록만 늘리다가 자기 인생은 한 줄도 못 쓰고 끝나는 겁니다. 모임에서 험담을 많이 하는 사람의 표정을 유심히 관찰해 보십시오. 정말 재미있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남의 안 좋은 소식을 전할 때 그 사람의 눈이 반짝입니다. 목소리에 활기가 돕니다. 몸을 앞으로 기울이면서 열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마치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뉴스를 전하는 앵커라도 된 것처럼요. 그런데 화제가 바뀌어서 뭔가 생산적인 이야기, 예를 들어 새로운 취미나 읽은 책이나 앞으로의 계획 같은 이야기가 나오면 갑자기 흥미를 잃습니다. 눈빛이 꺼지고 말수가 줄고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기 시작합니다. 남의 실패 이야기에는 활활 타오르다가 건설적인 이야기에는 시들해지는 것, 이것이 험담에 중독된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남의 불행이 자기 삶의 유일한 오락인 겁니다. 쇼펜하우어가 보기에 이런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남의 인생의 관객입니다. 무대 위에 올라가서 자기 연기를 할 생각은 않고 객석에서 남의 연기에 야유나 보내는 비참한 관객입니다. 무대 위에 배우가 실수하면 환호하고 잘하면 불만을 터뜨리는,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남의 성과를 평가하는 데만 인생을 거는 사람들입니다. 이보다 더 비참한 삶이 있을까요? 자기 무대는 텅 비어 있는데 남의 무대에 평점이나 매기고 앉아있는 인생. 쇼펜하우어는 이런 삶을 산 사람이 죽는 순간 깨닫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자기 인생에는 아무런 발자국도 남기지 못했다는 것을.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갑시다. 이렇게 남의 흠집을 파먹고 사는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쇼펜하우어는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순진한 환상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험담꾼을 교화시키겠다, 세상 사람들을 다 착하게 만들겠다, 이런 건 불가능하다고 봤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바뀌지 않습니다.
남의 단점을 찾는 것은 인간의 뿌리 깊은 본능이기 때문에 이걸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대신 그가 제시한 것은 훨씬 더 현실적이고 강력한 전략입니다. 그들로부터 나를 지키는 것, 그리고 그들이 무의미해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처세술에서 첫 번째 원칙은 이겁니다. 상대하지 않는 것이 최고의 승리입니다. 험담꾼이 나에 대해 뭔가를 말하고 있다는 걸 알았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지르는 실수가 있습니다. 해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건 사실이 아닌데 내가 설명해 줄게. 저기에는 이런 사정이 있었어.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다고? 내 입장에서는 이런 거였어. 이렇게 해명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진 겁니다. 왜냐하면 해명한다는 것 자체가 상대방의 험담에 가치를 부여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 험담이 신경 쓰인다는 것을 온 세상에 고백하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길가에서 모르는 사람이 지나가면서 야, 너 못생겼다 라고 소리친다고 칩시다. 거기에 멈춰서서 아닌데요? 제 얼굴은 이러이러한 이유로 못생기지 않았습니다 라고 해명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냥 무시하고 지나갑니다. 왜요? 그 사람의 말에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험담꾼에게도 똑같이 하면 됩니다. 그 사람의 말에 가치를 부여하지 않으면 됩니다. 해명하는 순간 당신은 그 말에 가치가 있다고 인정한 셈이 됩니다. 해명하는 순간 당신은 그 험담꾼과 같은 린 위에 올라간 겁니다. 같은 린에 올라갔다는 것은 같은 수준으로 내려갔다는 뜻입니다. 쇼펜하우어가 평생 실천한 것이 바로 이 침묵의 경멸입니다. 세상이 자기를 뭐라고 하든 상관하지 않는 것. 자기 작품에 대한 비난이 쏟아져도 일일이 반박하지 않는 것. 대중이 자기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대중의 눈높이에 맞추려 하지 않는 것. 이것이 그가 선택한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무시가 아니라 철학적 선택이었습니다. 가치 없는 것에 에너지를 쓰지 않겠다는 결단이었습니다. 에너지는 유한합니다. 그 유한한 에너지를 험담꾼에게 대응하는 데 쓸 것인가, 자기 삶을 가꾸는 데 쓸 것인가, 이 선택이 인생의 질을 결정합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무시하라고? 그게 쉽냐? 뒤에서 내 험담을 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 라고 반문합니다. 맞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본능적으로 민감합니다. 남이 나를 나쁘게 말하면 화가 나고 억울하고 해명하고 싶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쇼펜하우어도 이걸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연스러운 반응과 현명한 반응은 다르다고. 본능에 끌려가는 것과 이성으로 선택하는 것은 다르다고. 화가 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지만 그 화를 가지고 상대방에게 달려가 해명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반응입니다. 억울한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지만 그 억울함을 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내 입장은 이런 거야 라고 해명하고 다니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반응입니다. 왜냐하면 해명하고 다니는 순간 당신은 험담꾼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 안에서 놀고 있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험담꾼이 던진 떡밥에 물린 물고기가 되는 겁니다. 험담꾼은 당신이 해명하는 모습을 보면서 쾌감을 느낍니다. 봐라, 내 말 한마디에 저렇게 동요하잖아. 당신의 해명은 험담꾼에게 자기 존재감을 확인시켜주는 선물입니다. 진짜 현명한 대응은 아무 반응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해명도 하지 않고 반박도 하지 않고 화도 내지 않고 억울해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이건 감정을 억누르라는 뜻이 아닙니다. 감정은 느끼되 그 감정을 상대방에게 보여주지 않는 것입니다. 속으로 화가 나면 화가 난 채로 두십시오. 그 화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하지만 그 화를 가지고 행동하면 후회가 남습니다. 왜냐하면 험담꾼이 진짜로 원하는 것이 바로 당신의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화를 내면 험담꾼은 쾌감을 느낍니다. 봐라, 걔가 화낸다. 내 말이 맞으니까 화가 나는 거지. 당신이 해명하면 더 큰 쾌감을 느낍니다. 봐라, 걔가 해명한다. 뭔가 찔리니까 해명하는 거지. 당신이 아무 반응도 하지 않으면 험담꾼은 자기 혼자 떠들다가 지칩니다. 반응이 없으면 재미가 없거든요. 불에 나무를 안 넣으면 불이 꺼지듯이
반응을 안 주면 험담도 자연스럽게 수그러듭니다. 쇼펜하우어의 두 번째 원칙은 고독의 기술입니다. 그는 평생 고독을 삶의 중심에 놓았습니다. 이걸 외로움과 혼동하면 안 됩니다. 외로움은 사람이 필요한데 없는 상태이고, 고독은 사람이 없어도 충만한 상태입니다. 이 둘의 차이는 하늘과 땅만큼 큽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무엇을 하느냐가 그 사람의 내면의 깊이를 결정합니다. 혼자 있으면 불안해서 누구라도 만나야 하는 사람. 혼자 있으면 핸드폰을 붙잡고 누구에게든 연락해야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험담꾼이 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만나야 하는데 나눌 이야기가 없으니까 남의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자기 안에 이야기거리가 없으니까 남의 이야기거리를 수집해서 대화의 연료로 쓰는 겁니다. 반면에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은 남의 이야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 안에 채울 것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책을 읽든 생각을 하든 뭔가를 만들든 자기 세계가 있는 사람은 남의 세계를 기웃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쇼펜하우어가 고독을 그토록 강조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고독은 남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남의 험담이 신경 쓰이는 것은 남의 시선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가 인생의 기준이 되어 있으면 험담 한마디에 무너집니다. 하지만 자기 세계가 단단한 사람에게 남의 험담은 그저 바람 소리에 불과합니다. 바람이 분다고 산이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고독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겁을 먹습니다. 혼자서 뭘 해? 심심해 죽겠는데.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혼자 있을 때 심심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 심심한 사람이라고. 자기 안에 흥미로운 것이 없으니까 혼자 있으면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반대로 자기 안에 풍요로운 세계가 있는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읽을 책이 쌓여 있고 생각할 주제가 넘쳐나고 해보고 싶은 것이 많아서 하루가 짧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남의 험담 따위에 시간을 쓴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낭비입니다. 실전에서 이걸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직장에서 누군가 당신 뒤에서 험담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고 합시다. 첫 번째 반응은 당연히 화가 날 겁니다. 당장 그 사람을 찾아가서 따지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멈추십시오. 따지러 가는 순간 당신은 험담꾼에게 자기가 원하던 무대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험담꾼은 갈등을 원합니다. 갈등이 생겨야 더 많은 이야기거리가 생기니까요. 야, 걔가 나한테 따지러 왔어. 완전 발끈하더라. 라는 새로운 험담 소재가 생기는 겁니다. 대신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그냥 자기 일을 하십시오. 평소보다 더 열심히, 더 묵묵히, 더 성실하게 일하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누가 진짜 일하는 사람이고 누가 입만 살아있는 사람인지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해명은 일시적이지만 실력은 영구적입니다. 모임에서 누군가가 교묘하게 당신을 깎아내리는 말을 한다고 합시다. 와, 너 그렇게 해서 언제 성공하려고? 아직도 거기서 일해? 힘들겠다. 너네가 아직 그 학교야? 이런 식으로 질문인 척하면서 깎아내리는 사람 말입니다. 이럴 때 가장 강력한 무기는 미소입니다. 진심을 담은 미소가 아니라 여유를 담은 미소입니다. 잘 지내고 있어. 이 한마디면 됩니다. 해명도 하지 마시고 변명도 하지 마시고 역공도 하지 마십시오. 짧고 담담하게 답하고 화제를 바꾸십시오. 상대방이 원하는 것은 당신이 당황하는 모습, 화내는 모습, 주눅드는 모습입니다. 그 어떤 것도 보여주지 마십시오. 당신의 담담함이 상대방에게는 가장 큰 패배감을 안겨줍니다. 별 반응이 없네. 재미없다. 이렇게 느끼게 만드는 것이 진짜 승리입니다. 가족 중에 습관적으로 비교하고 평가하는 사람이 있을 때가 가장 어렵습니다. 남이면 관계를 끊으면 되지만 가족은 그럴 수 없으니까요. 명절마다 만나야 하고 경조사가 있으면 얼굴을 봐야 합니다. 이런 경우 쇼펜하우어의 원칙은 이렇게 적용됩니다. 물리적으로 만나되 심리적으로는 거리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말에 마음을 열지 않는 겁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하든 그건 그 사람의 빈곤한 내면에서 나오는 소음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라디오에서 잡음이 나오면 채널을 돌리지 잡음에 대고 소리를 지르지는 않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의 험담은 잡음입니다. 잡음에 에너지를 쓸 필요 없습니다. 불쾌할 수는 있지만 상처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상처는 당신이 그 말에 가치를 부여할 때만 생깁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는 건 저 사람 내면이 비어서 그런 거야.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야. 이 생각 하나만 장착하면 같은 말을 들어도 상처의 깊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말의 독은 당신이 그 말을 삼킬 때만 작용합니다. 뱉어내면 해가 없습니다. 험담꾼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끊을 수 있는 관계라면 깔끔하게 끊으십시오. 험담을 많이 하는 친구, 만날 때마다 남의 이야기만 하는 지인, 뒤에서 당신을 깎아내리는 사람, 이런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오래된 인연인데 라는 이유로 붙들고 있을 필요 없습니다. 오래된 인연이라고 해서 좋은 인연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오래 알았다는 것은 사실일 뿐이고 그 사실이 현재의 독이 되는 관계를 유지해야 할 명분이 되지는 않습니다. 썩은 음식은 오래됐다고 먹지 않습니다. 썩은 관계도 오래됐다고 유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끊을 수 없는 관계라면 거리를 두십시오. 만남의 빈도를 줄이고 만나더라도 깊은 이야기를 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약점을, 고민을, 비밀을 그 사람에게 주지 마십시오. 그건 험담의 재료를 무상으로 공급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예의 바르게 대하되 당신의 내면은 철저히 지키십시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한 세속을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과 친하게 지낼 필요는 없습니다. 선택적으로 가까이 할 사람을 고르고 나머지와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현명한 삶입니다. 문을 활짝 열어놓으면 도둑이 들어옵니다. 마음의 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에게나 열어놓으면 상처가 들어옵니다. 쇼펜하우어가 제시한 가장 강력한 무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험담꾼을 무력화하는 궁극적인 방법은 당신이 잘 사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돈을 많이 벌라거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기 삶에 충실하라는 뜻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자기가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우고, 자기 건강을 챙기고, 자기 가족을 사랑하고, 자기 시간을 의미 있게 쓰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 삶에 집중하는 사람을 험담으로 무너뜨리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는 험담보다 중요한 것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험담이 들려와도 아 그래? 하고 넘기고 자기 할 일을 합니다. 험담에 반응할 시간도 없을 만큼 자기 인생이 바쁜 사람, 이런 사람이 험담꾼에게는 가장 공략하기 어려운 상대입니다. 험담꾼이 뒤에서 뭐라고 하든 당신이 매일 아침 일어나서 자기 일에 몰두하고 저녁에는 가족과 따뜻한 시간을 보내고 주말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충실하게 살고 있다면 그 험담은 당신에게 도달하지 못합니다. 당신의 삶이 너무 꽉 차 있어서 남의 험담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는 겁니다. 반면에 자기 삶이 비어있는 사람은 남의 험담 한마디에도 흔들립니다. 자기 안에 단단한 게 없으니까 바깥에서 오는 바람에 쉽게 쓰러지는 겁니다. 속이 꽉 찬 나무는 태풍에도 안 쓰러지지만 속이 텅 빈 나무는 산들바람에도 흔들립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잘 산다는 것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험담꾼에게 복수하기 위해 성공하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여전히 험담꾼에게 끌려다니는 삶입니다. 너희가 나를 무시했지? 두고 봐. 내가 성공해서 보여줄 테니까. 이런 동기로 사는 삶은 아무리 성공해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성공의 목적이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남의 시선에 갇혀 있는 겁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잘 사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남의 시선과 무관하게 자기 기준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누가 보든 말든, 누가 인정하든 말든 자기가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경지에 도달하면 험담은 더 이상 위협이 아닙니다. 배경 소음일 뿐입니다. 쇼펜하우어가 평생 실천한 삶을 봅시다. 그는 대중의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같은 시대의 헤겔은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었고 쇼펜하우어의 강의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학계에서 그를 무시했고 출판사에서 그의 책은 안 팔렸고 세상은 그를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보통 사람에게는 엄청난 좌절입니다. 남들이 자기를 무시한다. 자기의 가치를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들면 분노하거나
좌절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자기 저서를 다듬고 또 다듬었습니다. 대중이 알아주든 말든, 학계가 인정하든 말든, 자기가 옳다고 믿는 철학을 끝까지 밀고 나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지필을 하고, 오후에는 산책을 하고, 저녁에는 음악을 듣고, 밤에는 책을 읽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이지만 그 안에는 남의 시선에 대한 불안이 없었습니다. 남이 자기를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않는 자유. 이것이야말로 쇼펜하우어가 평생에 걸쳐 쟁취한 가장 값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세상이 그를 알아봤습니다. 말년에 이르러서야 그의 철학이 조명받기 시작했고, 그의 사후에는 서양 철학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거인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세상이 뒤늦게라도 알아본 것은 그가 세상 눈치를 보지 않고 자기 길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가 대중의 반응에 일일이 흔들렸다면, 학계의 무시에 좌절했다면, 비평가들의 험담에 해명하느라 시간을 보냈다면, 그는 결코 위대한 철학자가 되지 못했을 겁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남의 입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사는 곳에는 반드시 험담이 있습니다. 이건 인간의 본성이고 바꿀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남의 입이 신경 쓰이지 않는 경지에 도달할 수는 있습니다. 자기 삶에 충실하면, 자기 내면이 풍요로우면, 자기가 가야 할 길이 뚜렷하면 남이 뒤에서 뭐라고 하든 들리지 않습니다. 들리더라도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상처가 되더라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처를 붙잡고 있을 시간이 없을 만큼 자기 인생이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험담을 들었을 때 분노하느라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해명하느라 시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복수하겠다고 감정을 소모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에너지를 자기 삶에 투자하십시오. 남의 단점을 찾는 데 쓸 시간에 자기 장점을 하나라도 더 갈고 닦으십시오. 남의 실패를 확인하는 데 쓸 시간에 자기 성공을 위해 한 걸음이라도 더 내디비십시오. 남의 흠집을 퍼나르는 데 쓸 입으로 자기 목표를 소리내어 말해보십시오. 그 순간부터 당신의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남의 단점을 세는 인생에서 자기 장점을 가꾸는 인생으로 바뀌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면서 누군가의 얼굴이 떠오르셨습니까? 맞아, 그 사람이 딱 이래 라는 생각이 드셨습니까? 그렇다면 한 가지 더 해보십시오. 혹시 내가 남의 단점을 찾는데 시간을 쓰고 있지는 않은지,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깎아내리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쇼펜하우어가 정말로 말하고 싶었던 것은 남의 험담꾼을 욕하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험담꾼이 되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남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자기에게로 돌리라는 겁니다. 남의 단점을 찾는 눈을 자기 자신에게 돌려보십시오. 남의 실패를 세는 시간을 자기 성장에 돌려보십시오. 남의 흠집을 파는 에너지를 자기 인생을 가꾸는 데 쓰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될 겁니다. 남의 단점이 더 이상 눈에 들어오지 않는 순간이 온다는 것을, 남의 험담이 더 이상 귀에 들리지 않는 순간이 온다는 것을, 그 순간이 바로 당신의 인생이 진짜로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남의 인생의 관객 자리에서 일어나 자기 인생의 무대 위로 올라가는 순간입니다. 남의 입은 절대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남의 입이 무의미해지는 삶은 만들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그렇게 살았고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남을 깎아내리는 데 쓸 시간에 자기 삶을 한 뼘이라도 더 단단하게 만드는 사람이 결국 마지막에 웃습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200년 전에 남긴,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한 가장 우아하고 철저한 처세술입니다.